this big world. Lonesome I have roamed. I've laid down in green pastures. I've rolled down rocky roads. 정말 오랜만의 여행입니다. 2박 3일간의 짧은 여행이 뭐 하나 놓치지 않도록 가장 효율적으로 짐을 싸봅니다. 카메라가 가장 메인이고 맥북, 렌즈, 짐벌, 삼각대, 핸드폰, 면도기 등이 있습니다. 근데 저 큰 렌즈는 거의 아령이란 말이야. 여행 갈 때 항상 가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십 번 하는 렌즈입니다. 없어도 되긴 하는데 안 가지고 갔다가 가지고 왔으면 하는 후회를 몇 번 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에겐 정말 계륵 같은 렌즈입니다. 소니야, 이거보다 작게 만들 순 없겠지? 옆에 있는 건 기본 번들 줌 렌즈입니다. 무게는 한 3배 정도 차이 날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보조 배터리, 애플워치, 에어팟, 그리고 짐벌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여행도 동행이 있어가지고 짐벌은 두고 갔다 왔습니다. 저같이 영상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 테니까요. 다음 영상 땐 꼭 써줄게. 울고 있지마. 그냥 삼각대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삼각대는 결국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이럴 거면 왜 가져갔냐? 그리고 여행이니까 멋지게 워치 스트랩도 바꿔줍니다. 메탈은 멋있긴 한데 조금 무거워서 평소에는 잘 안 끼는데 메탈 스트랩 끼고 가면 멋부리려는 겁니다. 렌즈도 챙겼으니 이제 백팩에 잠시만. 아니 맥북이 원래 이렇게 무거웠나? 넌 안되겠다. 그냥 여기서 쉬고 있어라. 이제 준비 다 했으니까 출발! 카카오 택시와 비슷하게 중국에는 띠디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한국은 특히 서울은 요즘 택시 요금이 미친듯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기는 택시비가 많이 싼 편입니다. 체감상 택시비 하나는 베트남보다는 좀 더 싼 것 같아요. 베트남 택시비가 요즘 좀 많이 비싸긴 하지. 여행 갈 때는 원래 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편인데 이번 여행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 어렸을 때는 그냥 발 닿는 대로 무계획 여행을 좋아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그랬나 싶네요. 사람은 안 바뀐다는데 아닙니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어요. 나이가 들면서 MBTI의 J가 된 저는 광저우 가는 차 안에서 열심히 검색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광저우까지는 대략 1시간 좀 넘게 걸리는데 연휴라서 차가 많이 막힐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막히더라고요. 개꿀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첫날부터 비가 오냐? 너무하다 정말. 아니 근데 광저우가 엄청 큰 도시잖아요. 북경 상하이 다음으로 중국에서 3번째로 큰 도시인데 한국인들은 정말 잘 안 가나봐요. 한국말로 적혀있는 정보가 정말 너무 적었습니다. 호텔은 남자 둘이 지낼 곳이라 그냥 싼 방을 잡았는데 이런 골목에 있더라고요. 저녁에도 밝아서 괜찮긴 했는데 시설이 많이 안 좋았어가지고 다음부터는 그냥 돈 좀 더 주고 괜찮은 방 써야지 싶더라고요. 이 방이 너무 별로였어서 그런가 이 방에서는 사진이나 영상 자체가 없네요. 오자마자 배고파서 밥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곳은 아니었고 그냥 숙소 근처에 맛있어 보이는 아무 곳에 들어가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기를 내놓고 요리하는 식당은 이 광동성 쪽에 많이 있다고 하네요. 다른 지역에 가면 이런 식당을 광저우만큼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오리고기 덮밥을 먹었습니다. 참고로 중국에선 현금을 거의 쓰지 않고 대부분 모바일 결제를 합니다. 심지어 주문할 때도 모바일로 주문을 하고요. 메뉴판이 아예 없는 가게도 많아요. 테이블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서 메뉴를 선택하고 그 다음 결제까지 하는 시스템입니다. 거의 모든 가게, 마트, 편의점, 포장마차 모두 이렇게 QR코드를 사용합니다. 정말 중국에서 살면 살수록 모든 것을 QR코드로 한다는 게 실감이 되는 것 같아요. 밥을 먹고 저희의 첫 목적지인 샤미엔을 갔습니다. 숙소에서 많이 멀고 택시비가 부담스러워서 버스를 타고 갔는데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버스비는 2위안 한화로 약 400원 정도 했습니다. 엄청 싸죠? 좀 멀긴 했지만 첫 중국 여행이라 그런가 바깥 구경만 해도 재밌더라고요. 오래된 건물들도 많았고 큰 건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서울 인구는 약 950만 명, 하지만 광저우는 2020년 기준으로 1600만 명 정도로 훨씬 많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도 큰 건물도 되게 많은데 서울은 큰 건물이 되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건물 숲이라고 느껴졌는데 광저우는 큰 건물들이 많지만 군데군데 분산되어 있어서 빽빽한 느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은 605제곱킬로미터, 광저우는 7400제곱킬로미터입니다. 면적은 거의 10배 차이가 나는데 인구는 2배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요. 서울이 얼마나 밀집한 도시인지 세상 체감이 되네요. 버스는 딱 내리고 1분만 걸어가 보니까 다리부터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딱 봐도 중국스러운 건물 느낌은 아니죠. 저 강 건너가 바로 샤미엔 섬입니다. 이 샤미엔 섬은 제2차 아편전쟁에서 청나라를 상대로 승리한 영국과 프랑스가 샤미엔을 초차지로 만드는 불평등 조약을 맺었습니다. 즉 이 땅을 잠시 빌린 거죠. 그 기간 동안 각국의 영사관이 설치되었고 각국의 은행과 교회 등 19세기 서양식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면서 광저우에서 가장 중국스럽지 않은 곳이 되었습니다. 와, 근데 사람이 정말 미친듯이 많더라고요. 광저우 인구가 원래 많은 탓도 있지만 이날이 3일 연휴의 첫 시작 날이기도 해가지고 평소보다 훨씬 더 붐볐을 듯 합니다. 정말 많아도 너무 많네요.
맘 편하게 걸을 수 없다는 게 좀 아쉬웠지만 건물도 길도 날씨도 시원하게 좋아가지고 좋았습니다. 대부분 들어갈 수 없는 건물이었지만 하나씩 편집샵이나 갤러리 아니면 카페로 만든 곳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직원이 간판을 가지고 가는 곳은 바로 스타벅스. 샤민에서 가장 유명한 에메랄드 빛의 스타벅스 건물입니다. 이렇게 화려한 스타벅스 건물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쁘네요. 그리고 검정색 별이 있는 무려 리저브 매장입니다. 야외 테이블에서도 커피를 마시며 쉬는 사람이 있고 안에도 생각보다 많이 넓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지만 회전율이 엄청 좋아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도 계속 자리가 나더라고요. 샤미엔섬 걷다가 힘들면 잠깐 와서 쉬었다 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일반 콜드브루를 시킨 줄 알았는데 가격이 40원? 아니 거의 8,000원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리저브 음료였는데 음료도 맛있긴 한데 이렇게 비싼 스벅 음료는 또 처음이네요. 각 도시에 스타벅스를 가면 거기서만 파는 굿즈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야? 상하이가 왜 여기서 왜 나와? 다행히 옆에 텀블러에는 광저우로 잘 돼 있네. 잠시 쉬었다가 다음 목적지로 가는데 이미 시간이 끝났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원래는 진가사라고 하는 유명한 관광지를 가려고 했었는데 관광객은 5시까지밖에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광저우로 점심쯤 출발했었는데 샤미엔 섬을 돌고 오니까 이미 5시가 넘어버렸거든요. 광저우를 조금 더 일찍 올 걸 그랬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음 행선지를 바꿨네요. 지하철 타면 2정거장밖에 안 걸리는 북경로. 바로 이 광저우의 중심 시내죠. 광저우도 지하철이 정말 잘 돼 있는데 이 매표기에 QR코드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매표기에서 최종으로 내릴 지하철역을 선택하면 요금이 이렇게 나오고 알리페이로 스캔해주면 요금이 지불되고 토큰이 나옵니다. 이 토큰은 처음 타거나 환승할 때는 찍으면 되고 도착하는 역에서는 이 동전을 넣으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참고로 까우더티2라는 어플을 사용하면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처럼 몇 번 지하철을 어디서 타고 환승하고 내려야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걸리는지 모든 정보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 어플 영어 지원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래서 외국인들이 잘 안 오려고 하는 건가 싶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면서 외국인을 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 무리는 2박 3일 동안 딱 한 무리 봤네요. 도시 규모에 비해 외국인이 정말 없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아마 이런 좀 폐쇄적인 인터넷과 언어 문제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혹시 이 어플 영어로 바꾸는 법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이징로 지하철역 출구로 나왔습니다. 사실 베이징로가 엄청 넓어가지고 중심가까지는 한 10분 정도 더 걸어가야 됩니다. 가는 길에 사탕수수즙도 하나 먹었는데 베트남에서의 맛을 기대했는데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아니 똑같아 보이는데 맛이 이렇게 다르다고? 중국 사탕수수는 뭔가 더 콤콤하고 씁쓸한 맛이 강해가지고 다 못 먹고 버렸습니다. 베트남 사탕수수가 진짜 맛있는데 베이징로 초입에 들어가니 같은 여행 온 서울 출신의 형이 명동 갔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광주 토박이라 명동, 압구정, 을지로, 홍대 이런 곳 가보긴 했어도 어떤 느낌인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확실한 건 사람이 정말 여기도 미친 듯이 많았다는 겁니다. 서울도 연휴 때 이런 느낌이겠죠? 저는 중국 느낌이 있는 곳을 찾고 있었는데 너무 한국 시내와 비슷해서 좀 아쉬웠지만 먹거리만큼은 정말 신기한 게 많았습니다. 두리안 전문집, 취두부, 창펀, 딤섬, 꼬치집 등 저도 아직 모르고 먹어보지도 못한 음식들이 끝도 없이 나오는데 이날은 좀 많이 걸어서 힘들었나봐요. 영상을 별로 안 찍었더라고요. 아쉽다. 웨이팅 하자니 줄이 정말 무지막지하더라고요. 도저히 엄두가 안 나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돌아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오면은 필수 코스가 바로 대불사입니다. 저는 해가 떠 있을 때 갔는데 혹시라도 오게 된다면 해가 지고 가면 조명이 있어서 더 화려한 대불사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나라, 남한 시대 때 만들어진 거라고 하는데 한국어로는 정확한 정보가 정말 없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가? 아니 모든 게 다 커. 절이 이렇게 크고 화려할 일인가? 불상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몇 층까지 있는지도 모르겠네. 안에는 왠지 엘리베이터가 있을 것 같아요. 입장료는 없기 때문에 북경로로 밥 먹으러 갔다가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찾아본 맛집이 몇 개 있긴 했지만 대기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보이는 로컬 식당 아무 곳이나 들어가서 먹었습니다. 근데 너무 아무 데나 들어갔나봐요. 웨이팅 하더라도 좀 더 특별한 걸 먹을 걸 그랬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튼 배는 채웠으니 소화는 시켜야지. 화성광장을 왔습니다. 제가 그래도 여의도 공원은 3번 정도 가봤는데 약간 그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아니 그거에 한 3배 정도 더 큰 느낌이랄까? 지도 보고 이거는 여의도 공원 정도 되겠다 하고 갔다가 진짜 무릎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계속 대륙인 걸 까먹네. 정말 끝인가? 정말 끝인가 싶다가도 길이 계속 나와요. 끝이 안 납니다. 근데 이 공원은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인도며 도로며 건물, 쇼핑몰, 화장실 모두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냥 서울 같았어요. 정말 중국이 예전의 중국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곳 주위로 3개의 마천루가 정말 압권입니다. IFC, CTF, 캔톤타워 이렇게 있는데 IFC는 437m,
CTF 광저우 파이낸스 센터죠. 530m. 그리고 랜드마크인 캔톤타워는 600m입니다. 아래서 보면 목이 아플 정도로 높습니다. 그 외에도 광저우 도서관, 오페라하우스, 그리고 특색 있고 어마어마한 규모들의 건물이 많습니다. 사람 구경하면서 높은 건물 구경하면서 강일 나올 때까지 한없이 걸어갔습니다. 강변 따라서도 잘 정돈된 산책로와 고급진 식당, 카페들이 이어져 있었고 이 주강이죠. 주강에는 유람선들이 끊임없이 다녔습니다. 공원 시작부터 여기가 중국인가 싶었지만 유람선을 본 순간 너무 중국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네요. 아니 너무 화려하고 밝아. 정말 자신의 존재감을 내뿜으면서 화려한 조명들 너무 중국 같았습니다. 그리고 없는 게 없는 대륙이라 우주인도 있네요. 뭐지? 코스프레인가? 그리고 텐트도 쳐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캠핑은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기온도 21도라서 너무 시원해서 잠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원래 저 멋있는 다리로 건너보려고 했는데 미리 등록을 해야 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리에 들어갈 수 있는 제한 인원과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미 시간은 지나버려가지고 저희는 한참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한 25,000보, 30,000보, 거의 30,000보 걸었던 것 같아요. 이날은 캔톤타워 아래를 찍어보는 게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넓을 줄 모르고 무작정 걸었었는데 다행히 도착했을 때는 아직 불이 켜져 있네요. 저희가 사진 찍고 뒤돌자마자 불이 꺼졌습니다. 찾아보니까 11시에 불을 끈다고 하네요. 다행히 시간 잘 맞춰서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은 맥주 거리였습니다. 파티피어라고 하는 곳이고 캔톤타워에서 차 타고 약 10분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다. 실제로 맥주를 만드는 공장이 여기 있다고 하네요. 바로 저곳이요. 근데 저기서 만든 맥주를 바로 여기다가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광저우에서 보기 힘든 외국인들이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여기 한정으로 외국인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바로 이전 영상의 하노이 맥주 거리와는 달리 이곳은 그냥 술만 마신다기보다는 이런 벼룩시장도 있고 이런 게임도 할 수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냥 술만 마시기보단 정말 문화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대부분은 그냥 술 마시러 오는 것 같지만요. 하노이의 맥주 거리와는 또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혹시 저녁에 맥주가 마시고 싶은데 조용한 곳은 싫다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리버사이드라서 분위기도 좋고 지금은 좀 늦어서 그런데 11시 이전에 오면 랜드마크도 바로 보이고 야경이 이뻐가지고 와볼만 합니다. 클럽도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클럽보단 신나는 노래를 많이 틀어주는 펍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층에 가면 라이브 공연하는 곳도 있고 포커스란 펍은 안에 노래와 디제잉을 하는 곳입니다. 대부분 라틴 음악 아니면 팝송 반반 나오는데 여기가 제일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싸이와 블랙핑크 노래도 한 번씩 나왔습니다. 그리고 따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네요. 국뽕에 취한다. 이렇게 맥주 3잔 마시고 자기 전에 바로 우육면으로 해장을 해줬습니다. 이모저모로 신기하고 재밌는 게 많았던 저의 첫 중국 여행이었습니다. 저에겐 아직 많이 낯선 곳이거든요. 이곳은 사실 여행이라기엔 1시간 거리라서 엄청 빡세게 다니진 않았었는데 조만간 몇 번 더 와서 숨어있는 명소를 찾아보겠습니다.